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뜨거웠던 TV 토론회 분위기와 주요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속보를 좀 전해주시죠. 예, 검찰이 고영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기 혐의 등이 적용이 됐고요. 인천세관장 인사개입 등 알선 수재 혐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포가 적절한지 좀 판단을 해달라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죠. 사기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혐의,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는 고영태 씨, 긴급 체포됐고요. 그리고 체포 적부심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이 진행이 됐고요. 법원 기각에 따라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고영태 씨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책 공방은 아니었습니다. 주저 보시죠. 뼛속까지 서민, 그건 저하고 같은데 같은 흙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충북 좌파이기 때문에.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는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특수활동비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유승민 후보, 저 홍준표 후보 나와 계신데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 저는 출신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피할 수 없고 유승민 후보님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후보님은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겁니다. 네, 5명의 대선 후보 오늘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는 각 당에서 다 자기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다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면 굉장히 아쉬웠던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갖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이게 좀 알맹이 없는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미 있는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라든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식의 그런 거라서 조금 이제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자란 게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른바 양강구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는 형국인데 토론회를 보니까 무난 양강구도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오히려 더 치열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후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총 5번 토론 중에 오늘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워낙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 토론에서는 그 두 후보가 빛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구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결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만약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더 흥미롭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5명의 후보가 나와서 서로 다른 공격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논점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였고요. 근데 이와 같은 상태로서 앞으로 5번의 토론을 가게 될 텐데 예. 오늘은 적어도 스탠딩 토론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토론 방식부터는 정말 원고도 없이 스탠딩 토론으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거치다 보면 조금 더 후보자 간의 자질 문제를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런 토론을 하고 나면 누가 승자가 되는 겁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세게 한 분입니까? 내용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내용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는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워낙 이 불통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소통 능력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자화자찬들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 선생님은 아직 채점도 안 했는데 벌써 다 100점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모습에 약간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TV 토론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꼴찌들의 반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와 그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훨씬 더 충실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안 예. 그 양강이 긴장하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일단 준비가 너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나 그 유승민 후보는 아주 구체적인 단위까지 내려가서 토론을 해도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후보나 그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양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분발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꼴찌들의 반란, 양강 후보들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회 키워드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 아닌 세탁기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그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예, 대선에 나오셨으면 4월 9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대선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히 사퇴를 하고 그래 대선에 임해야죠.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저만 그럼 앉아서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심상정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서 뭐 보궐선거를 없앴다. 그것을 갖다가 꼼순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왜 사퇴 안 했습니까? 네, 신지호 전 네. 의원님.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예. 오염이 되고 때가 묻고 했으니까 세탁기에 좀 돌려가지고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홍준표의 세탁기론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말이죠. 뭐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친북 좌파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문재인 후보의 바로 국가 대청소론, 예. 적폐청산. 적폐란 게 뭡니까? 쌓이고 쌓인 폐단 아닙니까? 그거를 국가 대청소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자라는 것과 예. 청소기 돌리는 거하고 세탁기 돌리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있을 예. 뿐이지 어떤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대적 의존 관계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보면 홍준표 후보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이게 청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친북 좌파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차이만 있지. 예. 어떤 그 이제 상대편 적대적인 그 이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 구조는 참 놀라울 정도로 닮아 예,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현은 뭐 적절한 표현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세탁기에 집어넣은 거는 검찰이 집어넣은 거죠. 예. 누구죠? 고성완종. 예. 그 이제 1억 원 수수.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가 양박 아닙니까? 예. 양박이 뭐 이제 검찰 뭐 이렇게 뒤로 이제 주물러 가지고 본인을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했다. 예, 홍준표 후보의 주장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심상정 후보가 그 다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그 고장난 세탁기 아니가 근데 꺼내준 거는
홍준표 후보를 세탁기 안에서 꺼내준 거는 2심 고등법원 그 재판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예. 오늘 세탁기론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야기한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래요. 갑자기 삼성은 왜 그러니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세탁기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불량 세탁기가 아니냐라고 심상정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굉장히 좋은 세탁기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속에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세탁기 중에 가장 좋은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삼성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그런데다가 드는데요. 이게 요즘에 지금 안 그래도 삼성 가지고 지금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을 삼성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면 깨끗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기분이 좀 이런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대한민국 세탁기 넣기 전에 삼성부터 세탁기 넣어서 좀 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뱉으시는 게 이게 좀 문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의문의 패배를 좀 유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비유를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뭐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관계는 과연 같은 보수 정당이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한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 뭐였는가라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후보의 발언을 가장 뼈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에 바로 넣고 돌려야 될 사람이 홍준표 후보로 지목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서로 보수 유권자의 표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애석하게도 두 정당 모두 유권자로부터 10%를 넘는 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현재까지는 이 두 후보 다 완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쓰게 되는 비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게는 수백억의 비용을 쓰게 되는데 1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100원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갖기 위한 보수 적자 논쟁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논쟁이 되면 다행인 건데 여기에 대해 좀 감정적인 고리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바람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양 보수 후보를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직권을 포기한 후보들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무슨 보수의 대표 선수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하는데 뭐 어느 당은 호남 1중대고 어느 당은 호남 2중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호남 몇 중대예요? 본인은 호남에서 대통령 되려면 호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뭐 호남의 본부중대는 절대 못 되고 호남 뭐 한 3, 4중대나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호남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TK 내에서 서로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TK 내의 어떤 대표 선수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그리고 유승민 그 후보도 내가 진짜 보수다. 가짜 보수 홍준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보수 나를 봐라. 이게 그러면 그 우리 국민 중에 유권자 중에 보수도 있고 뭐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 중도 이런 분들은 나 안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선거를 하고 있는지 저 후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자꾸 주적을 헷갈리고 왜 나를 공격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유승민 후보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근데 그 얘기도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주로 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간 보수표를 다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1중대만 때렸더니 2중대가 올라가서 이제는 2중대를 공략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주적은 안철수 후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또 문재인 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적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다 한 것은 사실이나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뭐 진영이 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이란 표현까지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좀 앞으로도 좀 표현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친 입으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 오늘은 친북 좌파, 강남 좌파 이런 프레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흑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친북 좌파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오늘 이 토론장에 가서 제가 그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런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가 저는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 그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홍 후보께서 보수의 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저런 적자를 둔 적이 없죠. 네. 5명 후보들의 그 프레임 전쟁이 상당한데요.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유승민 후보는 강남 좌파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다 좌파고요.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재밌어요. 강남 좌파는 무슨 말입니까? 강남 좌파는 예.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살고 뭐 리무진 좌파 이런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물질적인 거는 다 보수적인 거 뭐 예. 이런 거 기득권을 누리면서 생각만 약간 진보 좌파적으로 한다. 이걸 비꼬는 얘기가 이제 강남 좌파인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친북 좌파고 예. 유승민 후보는 강남 좌파고 예. 심상정 후보는 원래부터 좌파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얼추기 좌파니까 본인만 우파다. 예. 나머지 4명은 뭐 앞에 뭐 무슨 형용사가 붙던 다 좌파고 본인만 우파니까 날 뽑아달라. 이런 식의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진영 논리 타파라고 봅니다. 이제 진영 논리를 좀 넘어서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새는 양 날개로 난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좌우를 뭐 가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웃기고요.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 때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있고요. 이게 각을 세울 때는 갈라치기를 해야 예.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포용할 때는 아우르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갈라치기와 아우르기, 이 어떤 그 선거 그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요번 선거는 매번 그렇게 갈라치기보다는 좀 아우르기를 잘하는 사람이 예.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국민적 예. 바람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르기를 말씀하셨는데 또 아우르기 하면 좌냐 우냐 이런 공격을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는 상식파다라는 오늘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잘 넘어갔어요. 한 번에 예. 이제 맞고서는 바로 넘어갔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이 시작되면 10분 만에 문재인 후보를 케어패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10분이 지나고 나서도 거의 외통수를 몰리게 되는 건 홍준표 후보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선거를 진영 논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와 좌파에 대한 논리로 완전히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만이 정통 우파로서 강건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면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 있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실제 정책적인 대결에 대한 질문 답변이 오갔을 때는 전혀 이런 진영 논리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신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서 더 이상 정립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점하고 있는 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인 홍준표가 갖고 있지 못한 이 표에 대한 인식,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받아들인다라면은 나머지 앞으로 다가오는 4번째 토론회에서는 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자구도에서 보면 가장 오른쪽도 아니고 가장 왼쪽도 아닌 유승민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예. 측면에서 이제 유사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심상정 후보의 공약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유승민 후보 공약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이제 흐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이제 좌양자를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우양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융합을 지금 해나가는 그런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역시 아무래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홍 후보가 그야말로 처절한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간 그 보수 표심을 다시 어떻게 되돌려 올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그쪽에 간 분들에게 안철수 얼치기 좌파예요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예. 한 명이라도 좀 더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그 희망 사항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들 이제 분석해 주셨듯이 그게 이제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문제죠. 예. 네. 오늘 공통적으로 융합과 또 통합 이런 게 중요한 대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적폐 이슈를 놓고 진검승부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여권 정당들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 국민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보죠.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북한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가 북한과 가깝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님.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자강론을 주장하고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밖에 없는 건데 좋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좋습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자유한국당 하십니까? 쪽 사람들 또 극우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문 후보님과 지금 캠프에서 함께하는 정치 세력 중에 박근혜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문 후보님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죄가 사해지고, 저는 지지를 받으면 우리 안 후보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폐 지금 저와 세력이라는 함께한 말을 한 사람들 적이 가운데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시면 안 되죠. 촛불 집회 나오신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아니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 저하고 연대하자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까? 적폐 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 대의에 함께 한다면 저는 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세탁기 논쟁에 이어서 적폐 논쟁. 여기서 적폐 세력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국정농단, 국정을 파탄, 헌법 파괴한 이제 박근혜 정권을 예.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포함되는가 이런 건데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세탁기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악으로 규정짓고 그 사람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적폐 청산인데, 저는요 문재인 후보가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전략가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게요. 선거 때는요 중원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일부 극우 농객 뭐 이런 사람이 그 지지했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문 캠프 쪽에서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안철수가 받고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실망해서 그 새누리라는 집을 나와서 떠드는 이 유랑 보수들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30% 안팎이 됩니다. 이 유랑 보수들이 반기문에 갔다가 황교안에 갔다가 뭐 안희정에 갔다 하지만 그 안철수로 와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을 일반 유권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반 유권자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스스로의 어떤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지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식의 심한 갈라치기가 오히려 그 안철수 지지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시킬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뭐 고소고발까지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나는 안철수를 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끌어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 말씀을 했다 아니면 뭐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백히 얘기한다면 김진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적폐 논쟁을 가지고 빨리 종식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토론회는 말 그대로 서로 간의 탐색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를 과거 이제 구새누리당 세력과 같이 연결져서 이 모든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아예 선을 딱 걷버리면은 사실상 촛불 집회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백한 이분법적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는 순간 다자 구도 속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양강 구도로 성립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엄단하고 넘어가기 위한 정권 교체가 필수 불가결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힘을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지는 않겠다. 남은 한 27일 동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두고 열심히 살펴본 다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토론을 다 통틀어서 제일 잘했던 부분들은 이 적폐 연대라고 하는 논리의 구조의 틀을 깼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예.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빨리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적폐 세력과 연대했다 이런 프레임이 안철수 후보 측에 이제 계속 가했던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이 프레임이 이제 좀 깨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깨져야 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지지를 받는 게 나쁜가요? 아니면 친일파를 영입하는 게 더 나쁜가요? 제가 보기에 그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공격하는 것은 당신 적폐 세력 지지받고 있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 문재인 캠프에 보니까 적폐 세력 중에 상당히 꽤 들어가 있던데 영입했던데 이걸 지금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적폐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이것도 옥석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따져도 된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문 후보도 그렇고 안 후보도 그렇고 최대한 외연을 확장해서 어찌됐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야말로 진보 내지 중도 지형에 있는 두 후보가 한때 한 편이었던 두 후보가 지금 나뉘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 이 구도가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예. 과거 같았으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반드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그런 선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도 늘 염두에 두면서 가라.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볼 겁니까? 그것도 좀 함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소재 가운데 하나가 사드 배치를 비롯한 안보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사드 찬성하십니까? 다음 정부는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배치 또는 배치 철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5차 핵실험할 때까지는 사드 반대하시다가 만약 그럼 6차 핵실험을 하면 그러면 사드를 찬성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5차 핵실험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찬성한다? 네.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안보정책 그 조정회의 하셨다고 하셨죠. 그거 하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할 때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송민순 씨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들이 아니라고 하죠. 그 부분은 외교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워낙 4월 위기설도 지금 크게 불거지고 네. 있기 때문에 안보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네.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한 시청자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오늘은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사실상 예. 그 사드 배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사드 배치 반대고요. 예. 나머지 네 후보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 개찐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이 이제 사드 이 안보 문제도 그렇고요. 무슨 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도
홍준표 후보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뭐 조건을 달지만 전체적으로 뭐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외로 구체적인 정책적 토론에 들어가면요 차이가 안 큽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적 차이는 별로 안 큰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한국 정치의 좀 고질적 병폐인데 예. 정책적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적대 균열은 그거보다 한 10배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적폐 세력, 뭐 세탁기 쓸데없이 이런 넌 얘기. 좌파냐 우파냐 이거 적폐냐 아니냐. 예. 그 구체적인 정책 토론에 들어가면요. 안보 문제건 경제 문제건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서로 적대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가 할 정도로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보 쪽에서는 질문이 좀 집중되고 공세도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또 질문도 홍준표 후보가 네. 놓치지 않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입장이 나온 건가요?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적어도 안보관에 대한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4월 위기설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없었다라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반복했던 것처럼 차기 정부로 미루자라고 하는 주장이 반복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사드 배치가 5월 9일 대선 전에 실제로 배치가 완료가 됐다라면은 정말로 많은 공방들이 있을 때 문재인 후보 혼자 외통수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교적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좀 변화할 수 있었고 예. 5+5 비상 안보 회의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에 대해서 좀 공세적인 측면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처럼 안보 위기를 초래하게 발생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공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어느 정도 전략을 조금 선회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안보관을 본인의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론으로 이제 한 바퀴 좀 그 공세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유승민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수 정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안보 정권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안보에 관한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예. 이견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5차 핵실험할 때까지는 사드 반대하는 입장 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를 찬성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오늘 또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도로 원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4월 그 북폭설이 이제 제기가 되고 막 하니까 갑자기 성명서 발표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이제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오늘도 하는 얘기는 차기 정부로 미루자.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자. 예. 했던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살짝이지만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조를 변경을 해서 좀 더 우양우하기로 했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확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되돌아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도대체 이게 이분이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데 보니까 진심은 그거 같아요. 진심은 그냥 차기 정부로 밀어서 가능하면 이 배치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안보 상황이 불거지고 또 보수표를 좀 끌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약간 예. 우양으로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행보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지율 1위 후보고 정말로 집권을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하고 명쾌한 입장을 계속 좀 예. 일관되게 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 진심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이제 조금씩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의 그 어떤 그 확고한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 지지층에 거기에도 응답하려고 하고 현실적인 필요에도 또 거기 응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스텝이 말이에요. 쫙 그 일관성이 좀 없는 그런 그게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있잖아요. 북폭설보다도요. 이제 우리가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선제 타격 북한을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경우에 예. 미국이 그거를 북한 미사일을 요격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 문재인 대표가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 북한이 그거를 저기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요격을 해가지고요.
그 만약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근데도 우리나라에 사드가 필요 없고 계속해서 뭐 차기 정부로 그냥 이렇게 시간만 미루면 되는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답할 필요가 있죠. 예. 이렇게 5명의 후보의 치열한 토론회가 이어졌는데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겠다라는 것도 저같이 깨끗한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도 그런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거든요. 지금 2심 재판 끝나가지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날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표 좀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자기도 적폐 세력 후회면서. 오늘 세탁기 들어갔다 나는 나왔으니까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님께 잘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거 내가 겁나죠. 내 도지사 사퇴한 거 그거 질문하다가 그럼 너희는 왜 국회의원 3명 다 사퇴 안 하냐 이러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정당해야지. 홍준표 후보 토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뭐 토론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 예전엔 막말대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그래도 상당히 가려서 하셔서 자유한국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오늘 지도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심상정 후보께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홍준표의 동무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각 당의 다른 4당의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를 본격적으로 좀 검증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4번째 있는 토론회 과정 속에서 좀 네거티브가 자제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세탁기에 대한 논란도 그렇고 사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뽑는 그 후보자의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홍준표 후보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이미 수차례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내용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꽤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얻게 됐는데 과연 진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반성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뒤에 진짜 집권할 만한 능력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홍준표 후보가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됐을 경우에 뭐 과거의 보수 정권에 미뤄졌던 그런 표심들이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세 분의 좀 주관적인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토론회가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더 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대선 전에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 토론회에서 가장 좀 지지율이 껑충 뛸 것 같은 후보 누구라고 보십니까? 역시 토론을 잘하는 후보가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꼴찌들의 반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 역량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약간 좀 과소평가된 그런 측면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막 갑자기 확 뛰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객관적으로 좀 보는 눈을 국민들이 키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3년에 1963년에 이제 TV 토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말이에요. 그 닉슨하고 케네디하고 붙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케네디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방송 토론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걸 아마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닉슨이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고 TV로 비디오로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컨텐츠도 중요하고 하지만요. 이 토론에 임하는 어떤 진지한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이런 눈빛, 말투, 뭐 제스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은 참 그런 거에서 보면은 품격이 그렇게 높은 토론이었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정말 그런 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후보가 두세 번 그 토론을 거듭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후보가 토론에 상당히 덕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보궐선거 결과 뭐 반응이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대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었고요. 바른정당은 좀 침통한 분위기라 그래요. 네, 바른정당은 이번 예. 재보궐선거에서 거의 참패를 하게 됐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승기를 분명히 잡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재보궐선거의 성격상 사실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예. 또 지역에서 많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정당의 경쟁력보다는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방한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친박 핵심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예. 딜레마라고 하는 측면은 그렇게 많은 표를 가지고 사실상 김재원 의원이 친박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10%를 넘지 않는 지지율에 국한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번 보궐선거에서 명실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왜 전략적인 선택을 이와 같이 했는가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선택으로 안철수 후보를 민다 하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의 모든 마음을 다 줬다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좀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기 위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적인 과정의 공간들을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자유한국당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이 좀 실감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돌아온 친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3선에 성공했는데요. 그 비결을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의구심 내지는 거부감이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가간다면 지금 부동층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는 상당 부분 빠져서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골수 친박이 돌아왔다는 것은 대구에 숨은 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표가 국민의당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로 옮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김재원 의원의 당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친박 그 핵심들이라도 일부 좀 제대로 정리를 했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좋은 환경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아마 홍 지사도 겉으로는 웃지만 예. 속으로는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 고영태 씨 속보 잠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구속영장 네. 청구됐다고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국에는 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의 형량은 대폭 깎아주는 이런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예. 사실 그 특검 수사 단계에서 고영태 씨는 거의 의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됐는데 지금 뭐 이제 뭐 인천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갖고 2천만 원이니까 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 발부된다는 건 청구한다는 건데 그럼 검찰의 인지 시점이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고영태의 입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이제 뭐 협조 받을 거 다 받으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예.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법원에서는 고영태 체포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 씨의 체포에 대해서 일단은 뭐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혐의들은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혐의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범의 역할들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고영태 씨에 대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공범으로서 죄를 물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들이 좀 존재할 것 같으나 고영태 씨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개인 비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뭔가를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덮어둔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점이 조금 공교로운데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그 순간 이제 체포가 됐던 이런 교묘한 사건들 때문에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다정다감하지는 않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